내 핸드폰 사러 가야겠다. 내 의지대로 살면서 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해도 괜찮을까? 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앞에 두고 고민해야 할 상황에 처한다면 이렇게 자문해보라. 대체 언제까지 죽어있을 작정인가? 이렇듯 죽음을 넘나드는 통째를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내가 실제로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불안, 미심쩍음, 그리고 정말이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도 떨쳐버릴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인생 수치 일합시고 일러주는 대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이 너무도 짧은 것이 분명한데 적어도 즐겁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요컨대 나의 삶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 행복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려면 먼저 매우 그릇된 통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가장 잘못된 통념은 똑똑함에 관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똑똑함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다시 말해 일정 수준으로 읽고 쓰고 계산하는 능력, 추상적인 등식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는 능력으로 저울질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발음이 왜 이렇게 웃겨? 똑똑함에 대한 그런 통념 때문에 정규교육과 우수한 성적을 자기 성취의 진정한 잣대라고 단정짓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되면 학식계나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 상대적으로 의기소침해지는 사람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우리들은 빛나는 졸업장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 어떤 학문 분야, 수학, 과학, 풍부한 어휘, 잡다한 기억력, 속독 등의 귀재인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믿게 됐다. 그러나 지금 정신병원은 번듯한 학력을 가진 환자들로 넘쳐난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하여간 똑똑함에 참된 척도는 하루하루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제대로 즐겁게 사느냐다. 따라서 지금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그리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면 똑똑한 사람이다. 물론 직접 능력은 행복을 위한 유용한 보조수단이다. 그러나 학교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다고 해도 자신을 위해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면, 혹은 적어도 불행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면 똑똑한 사람인 것이다. 행복을 선택하면 신경질에 대한 궁극적인 방패막이를 얻게 된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애초에 신경질 같은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신경은 성질을 부리지 않는다. 인체를 해부해 놓고 눈을 씻고 들여다봐도 성깔을 부리고 있는 신경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똑똑한 사람들은 신경질을 내지 않는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기에 똑똑한 사람들은 의기소침해지기보다 행복을 선택하는 법을 알고 있다. 삶의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방금 그들이 문제를
해결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닌 자신이 행복하고 소중해질 수 있는 능력을 똑똑함의 잣대로 삼는다.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당신이 진정 똑똑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힘겨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기분을 어떻게 다스리기로 작정했느냐에 따라 가늠할 수 있다. 이 세상의 삶의 고단함을 어깨에 짊어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말다툼이나 갈등 또는 타협은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마찬가지로 금전, 나이듦, 병, 죽음, 자연재해, 사고도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상황들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스스로를 올가매는 수렁 같은 의기소침이나 불행을 피해가면서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좌절하거나 무기력해지거나 신경질을 부리는 사람도 있다. 그런 문제들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면서 그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로 행복을 저울질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우리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스스로를 자신의 중심에 내세우는 법을 배우는 데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고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한 개인이 책임있는 인간이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작당하는 세력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고 과정을 체득하는 것이 분명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어느 때고 나 자신이 선택한 대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사람들은 사랑, 황홀, 기쁨뿐 아니라 화, 두려움, 증오도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믿으면서 그런 감정들을 제어하지 않는다. 그저 받아들이기만 할 뿐. 슬픈 상황이 벌어지면 슬퍼하고 이내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무언가 행복한 일이 생기기만을 두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감정은 선택이다. 감정은 단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정서가 아니다. 감정은 선택 의지가 들어가 있는 반응이다.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으면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 부정적인 감정들 채팅! 멈춰! 아직도 안 잤어? 지금 조용히 떠들고 있는데 아직도 안 자면 어떡할 거야? 고프제국이 오빠 빨리 자야지. 눈을 감고 소리를 가장 작게 하고 이 책을 자면서 이렇게 들으시면은 엄청 겁나 똑똑해지고 겁나 잘생겨지고 여친이 생겨요. 여자들은 똑똑한 사람 좋아해. 유식한 사람 좋아한다고 버프제국이 오빠 들으면서 주무소서. 어머 또 목소리가 커졌네. 저 조용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웃겨. 그러니까 감정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일단 감정이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똑똑함의 길로 성큼 들어서는 셈이다. 그 길에는 신경질이라는 우회로가 없다. 우리에게는 그 길이 생소할지도 모른다. 주어진 감정을 삶의 조건이 아닌 선택으로 여긴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한
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핵심이다. 보프제곱오빠 다른 방 보니까 지금 책방 완전 무슨 100명 보더만.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조용히 책 읽을 거야. 오빠 얼른 채팅 멈추고 주무세요. 어? 채팅 멈추고 주무세요. 나도 할 수 있어. 100명 보는 방. 난 그럼 책 광고가 들어오겠지?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데 자꾸 채팅 치네. 이거를 오빠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 꿈은 또 깼니? 너무 시끄럽게 떠들었구나. 지금 편하게 주무시라고 제가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데요. 자면서 이렇게 책을 듣는다는 것은 얼굴이 예뻐지고 잘생겨지고 돈은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엄청 똑똑해지고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고 좋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아주 최고의 숙면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자, 잘 들어보세요. 감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 프리의 핵심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나는 이 책에서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 감정을 선택하는 것이 내 맘대로 된다는 것을 난 이 책을 보기 전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야. 너무 좋은 책인데. 자자, 잘 들어보세요.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는 그릇된 통념은 논리를 통해 깨뜨릴 수 있다. 간단한 3단 논법을 이용해보자. 이성적, 감성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과정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성이다. 남성은 모두 수염이 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염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염이 있다. 남성은 모두 수염이 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이 있는데 이런 것에 넘어가지 마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이 책에서 하고 있어요. 첫 번째 3단 논법은 논리적이지만 두 번째는 비논리적.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논리를 이용할 때에는 대전제와 소전제가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 3단 논법에 의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원숭이나 두더지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제 스스로 감정세계를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논리 연습을 해보자. 나는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 내 감정은 내 생각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나는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나는 지금 기분이 좋다. 여기에서 대전제는 논박의 여지가 없다. 누구든 생각은 자유롭다. 후리, 사람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생각할 수 있다. 무언가가 느닷없이 내 머릿속으로 비집고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는 그 생각을 몰아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정신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 누가 나에게 분홍색 양을 떠올려 보세요 라고 말해도 나는 초록색 양을 떠올릴 수 있다. 양이 아니라 대지나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건 떠올릴 수 있다.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생각으로 통제하는 데에는 어느 누구도 도움도 필요 없다.
김상민, 여기서 잘 자라. 아직도 믿을 수 없다면 이렇게 자문해 보시라. 김상민, 잘 자. 내가 내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내 생각을 통제하는가? 배우자? 직장 상사? 아니면 어머니? 만에 하나 그들이 당신의 생각을 통제한다면 그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아무도 스스로 말고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들 주무시고 있는데 꼬운또니 깼어? 김상민이 해줘야 돼. 고마워. 야, 나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인사도 안 했잖아. 지금 책방 하느라고. 얼른 주무셔야지. 웃겨라. 왜 이렇게 웃기냐. 그들만 병원으로. 아니, 왜 하필 이 구절이 나오지? 그들만 병원으로 보내버리고 나면 당신의 상태는 금세 나아질 것이다. 허나 우리는 그들이 나의 사고를 통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사고 중추를 통제하는 것은 나뿐이다. 물론 일상생활이 아닌 조건부 실험 상황 등 극단적인 경우는 제외. 나의 생각은 나 자신의 것, 오로지 나만이 유지하고 바꾸고 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당장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똥을 싸라, 똥을 싸. 똥을 싸고 싶으면 똥을 싸. 버플제국이 오빠 지금 잠방하고 있는데. 웃겨라. 웃겨. 소전제도 상식을 동원해 따져보면 별로 왈가왈부할 게 없다. 먼저 생각을 거치지 않고서는 감정을 느낄 수 없다. 머리가 없다면 느낄 수 없는 것. 감정은 생각에 대한 신체적 반응이다. 울거나 얼굴을 붉히거나 심장 박동수가 늘어나거나 하는 여러 감정 반응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나의 사고 중추로부터 신호를 받지 않는 것은 없다. 사고 중추가 손상되거나 파손되면 감정 반응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 뇌가 어떤 식의 손상을 입게 되면 육체적 통증마저 느끼지 못할 수 있다. 말 그대로 가스레인지 위에 손을 올려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 사고 중추를 통하지 않고서는 몸의 어떤 감각도 느낄 수 없다. 따라서 위의 소전제는 진실 안에 들어앉는 셈. 감정을 느끼기에 앞서 항상 생각을 하게 되며 뇌가 없다면 그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다. 결론 역시 이치에 들어맞는다. 생각을 통제할 수 있고 그 생각에서 감정이 생긴다면 감정도 통제할 수 있다. 감정을 느끼기에 앞서 작용하는 생각을 잘 움직이면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는 주위의 상황이나 사람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내가 불행하다면 그 이유는 주위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이다. 거침없이 다부진 사람이 되려면 그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한다. 일단 생각을 통제할 수 있으면 새로운 감정이 생겨날 것이며 거침없는 삶을 향해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이다. 이 3단 논법을 좀 더 우리 실생활에 접근하여 적용해보자. 존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다. 존은 상관이 자신을 바보 취급한다고 생각하면서 밤낮으로 고민했다. 그가 자신을 꼴본다는 생각에 매우 불행했다. 그러나 그가 존을 미련 곰탱이로 생각한다 한들 존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불행했을까? 불행할 턱이 없다.
어찌 알지도 못하는 사실 때문에 불행할 수가 있겠는가.